안녕하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린입니다. 아르헨티나 쇼크에서 점차 벗어나는 모양새죠. 우리도 그렇고 반면에 글로벌 증시도 그랬습니다. 어제 우리 장만 보면 전자는 30포인트 넘게 내줬다가 한 2포인트 남짓 정도 반등에 성공을 했죠.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매도를 가열차게 내보냈지만 기관 중심으로 자동차주 위주의 방어가 나온 게 가장 상승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같이 좀 살아났고요. 환율도 조금 안정되는 모습. 이렇다 보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것 봐라. 한국은 이머징에서 차별화된 국가다. 외국인들이 좀 팔긴 해도 여기서 더 빠지진 않을 걸이라고 안전자산이다라고 차별화 얘기 주장에 더 힘을 싣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만 반등한 건 아니죠. 간밤에 뉴욕도 반등, 유럽 증시도 두 폭이지만 일단 같이 반등하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터키와 인도에서 잇따라 기준금리 인상하는 등 문제 이머징 국가에서 자국의 외환시장 안정을 도모하는 그런 대응 조치들도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이런 신흥국의 우려가 더 증폭되느냐, 여기서 조금 잦아드느냐의 결정권을 바로 내일 새벽에 결과를 알게 될 FOMC 회의가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둔 오늘 1월 마지막 거래일인데 참 애매한 상황이 됐네요. 출발 증시 가이드 2부 시작하죠. 어제 조금이나마 반등해 선전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전일장 다시 보고요. 1월 마지막 거래일 FOMC를 앞둔 오늘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문가들의 예측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리뷰 앤 프리뷰 시간입니다. 자, 먼저 리뷰부터 나오고 있네요. 최희승 차장님, 외국인들의 매도가 지속됐다. 그렇죠. 전전일 5천억대 팔았다가 전일도 3천억 이상 매도가 계속 흘러나왔었습니다. 연기금의 지수 방어에도 한계가 좀 엿보였다 하셨고, 정영훈 팀장님은 코스피 PBR 1배 저평가 국면에서 기관으로부터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하셨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은 지수의 소폭 반등을 성공했는데 외국인들의 매도는 지속됐네라는 평가 내려주셨고요. 김영겸 팀장님은 특별히 자동차 업종 강세가 돋보였던 하루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현대차, 모비스 가 3% 이상씩 급등했었죠. 환율은 오히려 자동차 쪽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안성인 대리님은 FOMC 앞두고 소폭만 반등하는 강보합세를 보인 것 보니 그냥 관망세가 짙지 않았나 이런 얘기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장 프리뷰입니다. 최희승 차장님은 설 연휴 FOMC 앞두고 차익 실현 움직임이 나올 것 같다 하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은 신흥국의 금융불안 완화 때문에 코스피가 추가적으로 소폭이지만 더 올라올 거다라고 아마 유일하게 긍정적인 의견을 내주신 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래쪽에 더 볼까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설 연휴 FOMC 앞두고 투심이 오히려 위축될 거다 하셨고요. 김영담 팀장님은 외국인들의 현물 수급 잘 보자. 보수적 관점을 여전히 유지해야 된다.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파는 한 이런 얘기가 숨겨져 있는 듯합니다. 안상현 대리님은 매수는 아직 설 이후에 접근하자. 종합해보면 설 이후에 사더라도 사자, 그때 사자 이런 얘기겠죠. 유일하게 오늘 추가 반등 예상한 분은 5분 가운데 딱 1분 정도였습니다. 오늘 반대로 투심이 더 위축될 거라고 예측해 주신 오늘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는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소폭 일단 반등에는 성공했는데 오늘은 투심이 위축될 거라고 예측해 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지금 설 연휴 중간에 FOMC 회의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그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전일처럼 소폭 등락을 거듭하는 관망 장세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신흥국 외환위기 가능성 때문에 계속 좀 변동성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지금 1월 FOMC 회의 결과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는 월스트리트 저널이라든지 블룸버그 컨센서스 조사에서 보면은 추가적인 테이퍼링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기존 100억 달러 혹은 그 이상의 테이퍼링이 가능할 것으로 좀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FOMC 회의 결과가 설 연휴 우리나라 휴장 기간에 이제 겹쳐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그에 따른 이제 관망 장세 좀 투자 심리 위축되면서 관망 장세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설 연휴 이후에도 좀 일시적인 변동성은 확대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코스피 지수가 PBR 1배 수준 아래까지도 저평가 국면까지 내려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좀 이제 강력한 지지선이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수 상승과 상관없이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들만 좀 저가 매수 유입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수 상승 좀 계속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테이퍼링 이슈가 오히려 이제 FOMC 끝난 다음에는
신흥국으로 외국인들 매수 둔화가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FOMC 결과 설 연휴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이 이제 2월 중순 정도에 좀 다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까지는 좀 1월 조정이 좀 연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시장 보고 있고요. 수급 주체로는 연기금 중심의 이제 기관이 앞으로는 시장 좀 주도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종목이나 업종 선택할 때는 이제 외국인 매수보다는 연기금 기관이 주도하는 이제 업종 종목 위주로 좀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 변동성 감안해서 경기 민감주들, 대형주 낙폭과대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좀 분할 매수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이제 경기 반응과 업종 아니면 자산주, 가치주 위주로 좀 매수 전략 하시는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정부 수혜에 기대될 수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좀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특히 저는 이제 유틸리티 업종, 정부가 에너지 정책 방향을 좀 전환하고 또 다시 한번 전기 가격 인상 이런 얘기 나오면서 한국전력이라든지 한국가스공사 이런 종목에 대해서 오히려 좀 조정 시 관심 갖고 접근하시면 보다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설 연휴 FOMC 회의 앞두고 투자 심리는 오늘 조금 위축되겠지만 중장기 관점에서 좋아 보이는 섹터는 정부 오히려 수혜를 최근에 받고 있는 인상을 풍기는 유틸리티 섹터다라시면서 한국전력과 가스공사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부증권 방배지점 김혜란 연구원님과 함께 오늘장 필요한 전략 미리 세워봤습니다. 연구원님 설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 거대한 이슈를 둘러싸고 해법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특집 시간인데 SPM의 김영진 대표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FOMC 회의 앞두고 일단 신흥국 통화 불안 때문에 한 차례 몸살을 전 세계가 좀 앓고 있죠. 약간 우려가 완화된 시점이긴 한데 지난해 여름처럼 단기적으로 이 악재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가 가장 큰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추가 테이퍼링이 만약 단행된다면 이머징 마켓 중심으로의 자금 유출이 더 가속화되진 않을까 시장은 걱정하고 있는 눈치거든요. 예, 맞습니다. 지난해하고 같은 점하고 차이점이 좀 명확히 구분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일정 진행상으로 놓고 보면 작년 말은 어느 정도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가 연기가 된다 이렇게 결정이 나면서 시장이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리고 현재 시점은 테이퍼링이 오히려 가속화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는 점,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번에 어떤 결론이 나고 지난해처럼 단기 마무리되면서 시장이 급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일단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시장이 이번 FOMC 회의에서 추가적으로 100억 달러 축소를 결정한다. 이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죠. 대단한 농거로 그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산수를 하는 거죠. 올해 FOMC 회의가 8번인데 750억 달러 줄여야 되니까 이번에 줄여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그렇다면 악영향이 수그러들기보다는 최소한 현재 수준에서 진행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만약에 이번에 안 하더라도 다음엔 또 하게 될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머징 마켓의 금융불안 역시 쉽게 해소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이미 환율의 절대 수치로 접근해 본다면은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악화된 상태입니다. 실제 처음 이슈화됐던 작년보다 또 그리고 시행을 바로 앞둔 현재 시점하고 비교해 본다면 환율의 절하 속도가 절대 수치로 놓고 봤을 때 2008년 금융위기보다 작년이 더 훨씬 심했고 지금은 그보다도 더 가파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혼란의 강도가 점차 커지는 양상인데 이러한 현상이 좀 쉽게 마무리되기 힘든 요인은 테이퍼링 요인 말고도 현재 불안한 국가들 대부분이 원자재 생산국이죠. 결국 원자재 시세 사이클하고 통화절상 흐름이 2000년 후반부터 거의 연관성이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2000년 초반부터 원자재 대시세 기간 동안에 지속적으로 통화 절상이 나타나고 2008년에 그 절정이 나타난 이후에 원자재 시세 부진하고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통화 절하 흐름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지금 원자재 사이클 대상투치고 침체 국면으로 진입을 한 상황이고 또 가장 큰 원자재 수입국 중국의 경기 둔화가 나타나고 있죠. 그렇다라고 본다면 이제 원자재 시세는 움직임이 계속 약할 것이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나라들의 펀더멘탈 개선이 힘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FOMC 회의에서 테이퍼링 관련돼 가지고 추가적으로 축소 코멘트가 안 나온다면 다행이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펀더멘탈 개선은 힘든 그런 상황이고 만약에 이번에 추가적으로 축소 코멘트가 안 나오면 다음은 거의 기정사실화 되겠죠. 다음 일정이 3월 18일, 19일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멀지도 않은 것이죠. 이번 연휴 지나고 난다면은요.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이번에 테이퍼링
축소 얘기가 안 나와서 만약에 단기적으로 시장이 환호할 수 있어도 2월의 시장 중후반부터는 또다시 안심할 상황은 아니라는 점 좀 참고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출구 전략은 이제 막 시작이고 이번에 안 한다 할지라도 3월 FMC 회의에서 테이퍼링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2월 이후 시장도 안심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래요. 말씀해 주셨듯이 지금 불안한 이머징 국가, 문제 국가들은 거의 다 원자재 생산국인데 우리는 뭐 산업 구조부터 다르고 외환 보유고도 탄탄하고 오늘 나온 거 보니까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하더라고요. 때문에 지난해 여름에 그랬듯이 차별화, 오히려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가 부담을 좀 덜 환율 측면에서라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유동성 측면에서는 같이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맞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큰 한국의 글로벌 경제 회복의 최대 수혜국 분명하고 현재 국면 달러나 엔화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 예전에 좀 안 좋았던 흐름하고 좀 반전이 되는 흐름이기 때문에 좀 좋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달러하고 엔화가 동반 강세 보인다는 이 특징은 결국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는 정상적인 흐름을 벗어난 상황이라는 점을 또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경제에 도움이 되긴 되는데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고요. 당장의 글로벌 유동성은 위험자산 회피로 이어진다면 한국 주식시장 쪽으로는 우호적인 극적인 반전이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경제는 좋아도 주식시장엔 좋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앞서 언급드렸던 그 작년하고 또 다른 차이점을 고를 때 테이퍼링 이슈 말고도 중국 경제의 흐름이 차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작년 후반 경제 중국 쪽을 보면은 소순환 사이클로 봤을 때 경기 반등의 시기였습니다. 상해 증시가 저점 대비 9월까지 거의 20% 넘게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 중국하고 밀접한 경제 구조의 한국 증시를 본다면은 관심이 좀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건이었죠. 근데 지금은 춘절 특수효과 경기에 선반영됐고 이제 비수기로 들어섰고 중국 역시 마찬가지로 금융불안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해 증시 거의 근근히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작년하고는 지금 또 중국 증시 쪽이 다르다, 중국 경제가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2013년에 차별화가 재현되기는 힘들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겠고요. 또 하나는 이 금융의 연계성 말고 교역의 연계성을 놓고 봤을 때 아르헨티나가 인접국으로 브라질이 있죠. 이 브라질을 다음으로 또 이어질 수 있는 나라가 브라질하고 중국하고 연계성입니다.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이 아르헨티나의 불안 요인이 중국의 경제 흐름하고 더불어서 브라질하고 더불어서 여타 국가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는 모습을 우리가 상정할 수 있는 것이죠. 현지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는 브라질하고 중국이 브릭스 국가들의 핵심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죠. 그중에 대표적으로 현대차 꼽을 수 있는데 현대차는 DM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좀 부진해 나가고 있는 그런 작년까지의 흐름을 이 브릭스에서 좀 선전을 하면서 좀 회복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점 놓치면 안 되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그 절대 비중은 크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니까요. 그 절대 비중은 전체적으로 우리 경제는 크지 않아도 직접적인 영향권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정리를 하면은요. 글로벌 유동성으로 표현되는 그 자본의 연계성뿐만이 아니라 교역의 연계성까지 고려를 한다면은 이 혼란과 이 불안 요인이 증폭되지 않아야지만 한국의 수혜가 될 것이고요. 또 중국의 경제 상황이 작년에 차별적인 모습의 중요한 요인이었기 때문에 지금 앞으로도 중국의 경제 상황하고 지표가 한국 경제가 좀 차별적 강세를 위해서도 좀 필요 조건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점차 더 그 중요도가 더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입니다. 네, 끝으로 대응 전략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이 사실 1월 마지막 거래일이 될 텐데 얘기하신 걸 종합해보면 그래도 단기적인 호흡이긴 하지만 베스트 시나리오는 너무 근시안적인 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일단 추가 테이퍼링을 안 하면 조금이라도 더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1970 찍고 지금 1900포인트 정도에서 아주 헤매고 있는 장인데 1월은 대형주가 어닝쇼크로 힘들었지만 2월 들어서면 중소형주도 비슷한 분위기가 재현될 수 있음도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전반적인 전략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예, 맞습니다. 대형주 위주로 들어가는 게 맞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 조정 때 봤죠. 중소형주 상승폭이 큰 종목은 중소형주 역시 마찬가지로 견디지 못한다는 점 그리고 종종 나타나는 이슈로 보면 홈쇼핑주까지도 어제 급락하는 모습들을 본다면 이 순환 하락 사이클로 들어섰다는 점도 놓치면 안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대형주처럼 중소형주도
순환 하락할 수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익 실현, 많이 오른 종목은 이익 실현 관점을 계속 유지할 필요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단기적으로 약재의 영향력이 감소되면서 2월 초반 쪽에 그러니까 연휴 지나면서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2월 옵션 만기를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은 미 국채 입찰들 일정들이 좀 빡빡하게 있기 때문에 글로벌 유동성 흐름에 있어서 우리한테 불리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변화 요인이 또 잠재하고 있다는 점 놓치면 안 되고요. 또 하나는 기술적으로 20일 이동평균선의 강력한 저항이 이제 1900포인트까지 2월 중순 쪽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렇다면 상당한 변동성이 2월 중순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이 점을 놓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월 초반에 좀 반등이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당일의 경우로만 놓고 본다면은 저항선이 1926포인트로 볼 수가 있겠고 우리가 매수로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지지선은 1907포인트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선물 쪽을 본다면 가능성 별로 없어 보이긴 한데 252.15포인트 돌파를 한다면은 253.25포인트까지 급등은 또 가능한 그런 구간입니다. 거기를 종합으로 환산하면 1935포인트까지 단기 흥분할 수가 있는데 그런 점 별로 가능성은 높지 않지만 만약에 나온다라면 현금화 쪽을 좀 신경 쓸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중소형주 특별히 많이 오른 종목 위주로는 현금화 얘기를 하셨고 포트에서는 그래도 중심이 대형주 쪽이었으면 하셨습니다. 2월 중순에 변동성이 크게 도래할 수 있으니까 그전에라도 반등 주면 현금화 빨리빨리 수익을 확정 짓는 게 좋겠군요. 오늘 특별히 특집으로 함께 했었습니다. SPM의 김영진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재훈 멘토입니다. 현재 동시효과가 진행 중인데요. 먼저 오늘장 과연 상승일지 하락일지 시장 에너지부터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장 시장 에너지는 50%를 좀 잡았습니다. 그 이유를 보게 되면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FOMC에 대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죠. 그렇게 되면 눈치 보기가 좀 지속이 될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추가적으로 테이퍼링을 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좀 우세를 하고 있습니다. 우세를 좀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좀 눈치 보기가 진행이 될 것이다 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업에 대한 실적이 하향 지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주가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실적이 어느 정도 기반이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여전히 어닝 쇼크를 나타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즉 주가가 상승을 한다 하더라도 옥석 가리기가 좀 필요한 그런 시기가 아닌가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시장에 대한 차별화가 좀 지속이 된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형 섹터들보다는 지금 현재 중소형 섹터들이 좀 더 유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경기 방어형 섹터들이 조금 더 수익률 게임에서는 좀 더 유리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시장에 대해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흐름들이 보여지게 된다라면 아마도 경기 민감 섹터들이 조금 더 탄력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환율적인 부분들 약간 1,100원 정도대까지는 열어놓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수출주들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모습들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전날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게 된다면 자동차 쪽 섹터가 상당히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그 속에서 대형 섹터들보다는 중소형주들이 조금 더 탄력은 강화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국엔 지수는 지금 현재 강보합 정도로 출발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지만 어느 정도 무리하게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크지가 않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매매하고 가실게요. 예, 매매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보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들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자동차 쪽 섹터가 나름대로 괜찮은 모습들이 보였다라면 금일 같은 경우는 IT 쪽이나 아니면 화학 섹터들 쪽으로 관심을 좀 갖고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좀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저점이 이탈이 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약 20만원대 중반권역대는 한 번쯤은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은 구간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금호석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 21선에 대한 저항을 좀 받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지만
나름대로 숨고르기가 잘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렇다면 한 차례 기술적인 반등의 흐름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는 하이닉스 같은 종목군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하이닉스는 전날 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습니다. 여전히 35,000원대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리대를 지지를 해준다라면 박스권적으로 좀 대응을 해도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유일하게 대형 섹터들 중에 몇 안 되는 기업 같습니다. 실적이 좀 괜찮고 상향 조정이 좀 되고 있다라는 종목.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도 나름대로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섹터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종목군들 순환매를 좀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중소형주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이 선별적인 좀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좀 팁을 드리자면 정부 정책 수혜주, 즉 LED 쪽 섹터는 최근에 상승의 흐름들을 좀 유지를 해주고 있죠. 또 하나의 정부 정책 수혜주가 있습니다. 바로 원자력 관련주들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원자력 관련주들 좀 보게 된다면 한전 기술을 좀 놓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전에 대한 비중을 끝까지 유지를 해주겠다라는 얘기들, 그런 면을 놓고 봤을 때는 한전기술 같은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장기적인,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충분히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중소형주들을 한번 보시겠다라고 한다면 우진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자, 우진이라는 기업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우진도 저점 매수를 하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꾸준한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는 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무선 충전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즉 갤럭시 S5에 대한 수혜주들을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을 드릴 종목은 RF텍이라는 기업인데요. 자, RF텍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LED 사업까지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무선 충전 관련돼 있는 기술을 좀 보유를 하고 있고 삼성전자의 공급을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RF텍 같은 경우도 나름대로 매수 포인트를 좀 접근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차트를 좀 보시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동시호가에는 보합 내지 강보합 권역의 모습을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우선적으로 12,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한번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볼 만하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통 물량이 상당히 좀 그렇게 많이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많이 있는 상황들인데 그 부분들은 한번 기업 분석을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주식수가 1000만 주짜리인데요. 대주주가 약 280만 주 정도 갖고 있다는 얘기는 770만 주 정도를 좀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과거에 터진 대량에 대한 거래량, 즉 매집성 거래량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12,000원 이하 권역에서는 분할 매수 포인트로 잡아도 괜찮겠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좀 여유있게 15,000원 정도를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손절가는 조금 타이트하게 잡아드려야겠죠. 11,000원을 제시를 해드리면서 오늘 이 종목 관심있게 보자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마디님의 기법과 정확한 수급 분석으로 여러분의 오늘장을 책임지겠습니다. 자, 장이 개장을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이제 연휴가 들어가겠죠. 자, 우선 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냐, 상승을 하지 못할 것이냐, 이 부분들을 보게 되면 두 가지 종목만 보면 됩니다. 거래소 시장에서는 삼성전자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현대차를 보시면 된다. 근데 현대차는 지금 이제 약보합세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완성차 쪽 섹터 현대차는 1.7%에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 이 두 종목이 다 올라가게 된다면 시장은 반등이 조금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한 종목만 보면 됩니다. 과연 셀트리온이 상승을 하느냐, 상승을 하지 못하느냐, 이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양시장 상승 출발을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순조롭게 출발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윗꼬리가 좀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전날 기관 쪽에서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아마도 매수를 해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윈도우 드레싱 효과 이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나름대로 지수 방어는 기관 쪽에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필히 선물이 됐든 현물이 됐든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줘야지만 추가적인 하락은 막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아직까지 바닥은 나오진 않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요. 무리한 베팅을 하지 말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렇지만 분할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보게 된다라면 1900이 이탈되는 시점이나 혹은 1900포인트 정도에서는 충분히 분할 매수 포인트를 잡아가도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제시해드린 RF텍 종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금일 같은 경우 시초가가 12,150원대에 시작이 됐습니다. 어느 정도 이 종목군들은 나름대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을 좀 보게 되면 이슈와 모멘텀을 좀 갖추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나름대로 상승을 해줄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이 바로 갤럭시 S5 이 부분들을 좀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많은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많은 종목군들 중에 RF텍을 좀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은 나름대로 이제 바닥을 탈피를 해 나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한번 가져볼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이러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매를 하고 그 다음에 패턴 한 가지 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1월 21일경에 장대 양봉을 그려놓고 난 이후에 횡보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일정 기간의 횡보의 모습을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을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이 최근 시장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 즉 60일선을 돌파를 해놓고 난 이후에 한 차례 상승, 횡보를 해주고 난 이후에 재상승, 이러한 종목군들을 찾아서 매매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딱 부러지는 말투가 인상적인 우리 정재 멘트를 통해서 오늘 1월 마지막 거래일 29일 수요일 개장 분위기에 전해 들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추가 상승하면서 코스피는 1920대 중반, 코스닥은 510선 올라서면서 개장했는데 일본 증시 어떻게 출발하고 있는지 전해드립니다. 어제 니케이 225 평균이 2달 반 만에 종가상 15,000선이 깨졌었는데 오늘 일본도 1% 남짓 반등을 같이 주네요. 1.2% 정도 올라서 15,100선 유지한 15,164포인트 정도에서 출발했습니다. 서울 외환시장 개장 분위기도 같이 알아보죠. 오늘 KB 외환선물로 역시 가보겠습니다.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제 7거래일 만에 반락. 일단 수출업체 내고 물량이 좀 이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인데 오늘 지난해 경상수지 흑자 규모 우리나라 나왔더라고요. 700억 달러 역시 예상대로 돌파하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터키, 인도도 깜짝 기준금리 인상까지 하면서 신흥국 위기도 조금 잦아드는 모습인데 관건은 역시 FOMC 회의가 되겠죠. 오늘 어떻게 출발합니까?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어제 종가 대비 7원 60전이 하락한 1074만 60전에 개장을 했고요. 개장 이후 추가 하락이 좀 더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현재 개장가보다 하락한 수준인 1072원 6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달러원이 어제 하락세를 마감한 데 이어서 하락세가 추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국제외환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자면 엔화가 달러화 대비 약세를 보이면서 엔화와 크로스오버 관계에 있는 위험 통화들이 반등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원화 역시 동반 반등하면서 달러원이 하락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1월 FOMC 회의 마감을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제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는 내구재 수준은 부진한 반면 소비자 신뢰 지수는 크게 호조를 보이면서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렇지만 미 연준이 최근 신흥국 시장의 불안정한 모습에도 불구하고 양적 완화 100억 달러를 추가로 축소할 것이라는 기대가 여전히 살아있으면서 달러화는 엔화와 유로화에 대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달러화가 신흥국 통화들에 대해서는 약세를 보이는데요. 이는 지난번 뉴욕 증시가 개장하기 전에는 인도 중앙은행이 또 뉴욕 증시가 마감한 후에는 터키 중앙은행이 각각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신흥국 시장의 불안감이 진정되는 모습으로 이어졌고요. 오늘 아시아 시장이 개장하면서 엔화의 급락과 위험 통화의 급등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으로 인한 신흥국 시장의 불안은 잠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모습입니다만 이번 구정 연휴 기간 중인 30일에는 중국의 HSBC 구매 관련자 지수의 최종치가 발표가 되고요. 또 이번 주 토요일은 2월 1일에는 중국의 공식 제조업 지수가 발표되는데요. 이 지표들이 다시 부진한 모습을 드러낼 경우 위험 통화들이 약세를 재개할 가능성은 있겠습니다. 당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내일 새벽에 마감되는 미 연준의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는
양적 완화를 100억대로 추가로 구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단 있고요. 또 신흥국 시장의 불안 가능성을 고려해서 기존 수준대로 자세 매입 규모가 750억달러 수준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 또는 일부는 이번에는 아예 테이퍼링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까지 다양하게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치가 어디에 많이 집중되었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여지가 있겠습니다. FOMC 회의에서 시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재료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달러화가 소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요.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 여부에 따라서 반등 가능성을 엿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달러원은 1,070원대 초중반대 흐름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8원 이상이나 급락하면서 1,070원대 초반 움직임을 일단 보여주고 있는데요. 미국 FOMC 회의 결과 후에 약간 달러화가 주춤할 수 있겠지만 중국 지표 이후에 또 다른 반전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주셨습니다. 두 가지 변곡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KB 외환선물 정경팔 팀장님으로부터 환시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설 연휴 팀장님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의장 돌발 종목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많아 보여요. 첫 번째는 통신주입니다. 어제 SKT 실적 나왔고 KT 부진한 실적임에도 통신주가 전반적으로 급등하는 양상이었는데 오늘 개장 전에 LG U+의 실적이 나왔죠. LTE 효과 때문에 괜찮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자세한 실적과 오늘 아침 또 강세를 보이는 통신주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삼성생명과 제일기획이 나란하게 자사주 매입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역시 주가는 예상했던 대로 강세를 나타내고 있고요. 디지텍 시스템, 참 이 종목 안타깝습니다. 전일 하한가에 맞췄었죠. 일본 파친코 업체와 공급계약 무사한 소식이 있었는데 오늘 아침엔 또 임직원 횡령 조회 공시까지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틀 연속 힘들어 보이는 디지텍 시스템도 같이 한번 들여다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사실상 먼저 제안했다가 우리가 그래 2월 중순쯤 하자 날짜를 주니까 답이 없었다 그러죠. 이산가족 뭔가 상봉이 조금 답답하게 난항을 겪으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대북 관련주도 오늘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테마까지 오늘은 돌발 종목군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명동으로 오늘은 나가볼까요?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에 계시는 정윤성 PB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통신주부터 이산가족 상봉 난항과 관련된 대북 관련주까지 분석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선은 그 통신주 중에서도 오늘 아침에는 실적 발표로 인해서 가장 좀 눈에 띄는 것은 LG U+입니다. LG U+가 LTE 효과를 톡톡히 누렸다는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5천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거뒀고 또 매출도 좀 5% 정도의 성장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난해 매출액 같은 경우는 11조 4,500억 원 정도로 전년 대비해서 한 5% 정도 증가를 했고요. 영업 매출 같은 경우는 연초에 제시한 시장 가이던스인 7조 7천억보다 높은 7조 8,347억 원으로 지금 집계가 됐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업이익 같은 부분은 LTE와 IPTV 등 유무선 사업의 고르는 성과로 전년 대비해서 327%나 증가한 5,421억 원을 지금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오늘 개장 초에 거의 한 3.8% 정도 가장 강하게 움직이면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눈에 띄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금 계속적으로는 지금 이러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LG U+ 같은 경우는 ARPU 그러니까 가입자당 평균 매출액이 증가를 지금 빠르게 하고 있기 때문에 매출보다도 영업이익이라든지 그런 질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눈에 띄는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LTE 가입자가 2012년도에는 전체 가입자의 43%인 438만 명이었으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거의 708만 명 비중으로 65%로 높아졌습니다. 무선 ARPU 같은 경우는 34,106원에서 4분기에는 35,388원으로 SK텔레콤이 35,650원이었는데 이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입자당 이 통신사에다가 주는 요금 자체가 평균적으로 상당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LG U+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5일선을 타면서 거의 13,900원까지 가다가 시장에서 이거 LTE 부분 어느 정도 시장성이 좀 정해져 있는데 LG U+ 좀 어느 정도 오른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시장의 기대감, 시장의 우려감으로 인해서 한
10,000원대 초반까지 빠졌었거든요. 근데 다시금 5일선은 좀 타고 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차트 부분이 뭐 완성되지도 않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좀 경계할 구간까지 한번 지켜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지금 현재가는 한 1,650원인데 이런 부분이 한 11,0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이평선 타고 간다 그러면 상당히 지지폭이 한 11,000원 선에서는 지지폭을 받으면서도 또 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뭐 통신주도 같은 KT도 지금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얘기는 많았었지만 오히려 바닥권에서 강하게 매입이 들어오고 있었던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은 실적을 바닥을 좀 확인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시장 기대감으로 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가 거의 5.53% 가장 강하게 움직였었죠. KT 같은 건 앞으로도 좀 실적 부분에 대한 시장의 우려감 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 4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으로는 한 6조 2천억 원, 영업 손실이 1,494억 원을 기록을 했는데요. 전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은 8.4% 늘었지만 영업 손실은 적자 전환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4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앞으로 CEO가 업무를 시작하기 직전에 지금 발표가 된 것이기 때문에 우선 경영진의 교체에 대한 그런 잠재적인 부실이나 또한 영업이익의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 빅패스에 대한 우려감도 있었던 부분도 사실이고요. 이 외에도 마케팅 비용 또한 당말기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든지 과징금 등의 비용 증가로 인해서 지금 실적 부분은 어느 정도는 이런 우려 부분 다 떨궈낸 것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실적에 대한 우려 부분은 어느 정도 주가에서는 충분히 지금 31,400원대까지 지금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왔던 그런 악재라든지 우려가 돌발 이슈가 나오지 않는다면 어느 정도는 바닥권에서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 통신주죠.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SK텔레콤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지금 21만 2,500원까지 좀 빠졌었죠. SK텔레콤도 거의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는 LG 플러스랑 거의 비슷하다고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23만 원까지 빠졌다가 지금 올라갔다가 21만 초반대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LG 플러스랑 마찬가지로 아직 차트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텔레콤도 지난 4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이 시장 예상치는 어느 정도 부합이 됐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T가 가장 하락폭이 컸었고요. 여기에 부합이 됐던 SK텔레콤과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상당히 낙폭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LTE 가입자 비중 증가로 인해서 이동통신 부분 매출액은 계속적으로 성장성으로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뭐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을 쓰면서 점차적으로 요금제에 대해서 좀 서비스를 좀 더 받고 싶은 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ARPU 부분도 상당히 탄탄하게 올라갈 수 있을 거다. 특히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자회사인 SK하이닉스를 포함한 지분법 이익이 전년 대비해서 한 23%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SK텔레콤 같은 경우는 다른 두 종목과는 좀 차별화가 된다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 디지텍 시스템인데요. 임직원 횡령설과 지금 또 일본 파친코 터치스크린 공급 무산에 대한 우려 이렇게 악재가 여러 가지로 빠지다 보니까 지금 같은 때는 지금 계속적으로 좀 하락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거의 1월 23일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빠지고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하한가에 근접하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하한가를 갔었었죠. 디지텍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우선 임직원 횡령설과 관련해서 지금 조회 공시가 요구가 돼 있는 상황이고요. 아무래도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하면 이것이 뭐 사실 무근이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없는 부분은 나오지는 않았다는 그런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우선은 이런 것이 불거졌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가의 흐름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변동성이 클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특히 디지텍 시스템즈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일본 파친코 업체와 추진하던 대규모 공급 협의를 지금 중단한다는 소식이 좀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디지텍 시스템 같은 경우는 지금 파친코 기계에 터치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기존 업체들의 그런 거부감이 높아서 지금 터치 적용에 대한 협의가 사실상 어렵게 판단이 됐다라고 사실상 입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성에 대한 마땅한 검증 방법이 없어서 지금 협의는 우선 중단이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 앞서서 일본 파친코 업체와 2012년 7월 달에 수천억 원대의 터치 스크린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악재가 계속적으로 발휘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것을 저점 매수해서 잡기보다는 한 번쯤은 좀 관망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제가 또 더 말씀드리자면 또 남북 경협주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요. 남북 경협주들 특히 이전에
북한 측에서 먼저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개최를 하자고 좀 제안을 해왔었는데 지금 답변이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 이런 부분, 특히나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뿐만이 아니라 앞으로의 남북관계에 대한 시그널로서 또 평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대북 관련주도 상당히 좀 혼조세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에머스 퍼시픽 같은 경우는 지금 약보합권에 있었는데요. 오전 장 초반에는 마이너스 4.7%까지 빠졌다가 지금 조금 저점에서 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쪽에서도 아직 확실한 거부라든지 그런 의사가 표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조금은 관망세에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형 솔루텍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2%대까지 빠졌다는 부분을 볼 수 있고, 또 다른 북한 남북 관련주라고 할 수 있죠. 현대상선 같은 경우도 마이너스 1.46% 정도 하락을 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앞으로 북한과 남한 간의 그런 관계에 따라서 급등락이 예상이 되지만 어디까지나 이런 것은 퇴과주일 뿐이지 실질적인 회사의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과는 무방하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매매는 좀 자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남북 경협주 움직임까지 테마로 살펴봤습니다. 추가 특징주 분석은요, 스튜디오에서 또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은 고광식 전문가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 나왔더라고요. 4분기에 일단 흑자 전환하는 데는 성공했는데 또 연간 손실액에 대해서는 또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근데 급반등하고 있거든요. 삼성 엔지니어링과 함께 전일 한 2천만 주 정도 숏커버 기대감 때문에 급등했었던 대우건설까지 같이 한번 살펴봐야겠습니다. 포스코도 실적 나왔죠. LG 하우시스 실적도 안 좋지만 1분기 기대감이 좀 나온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포스코, LG 하우시스 그리고 전일 실적을 예상치 부합하게 내놓고 급반등했었던 SK 하이닉스까지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실적 관련된 종목들인데 먼저 건설주 볼까요? 일단 삼성 엔지니어링은 지난 4분기 실적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이제 1분기에 올해 1분기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을 수도 있지만 지난 4분기 일단 저점을 통과한 것이 아니냐 이런 좀 얘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그동안 건설 이런 섹터군들은 상당히 좀 조정폭이 컸던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면서 수급까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근의 주가 흐름은 좀 부진했던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만 오늘 현재 3,200원 상승한 7만 300원, 200원 이렇게 전에 좀 움직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기관의 매도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외국인은 오히려 좀 소폭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흐름을 놓고 본다면 전일 같은 경우 일부 좀 매도가 나왔습니다만은 전반적인 큰 흐름은 아직 좀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수급적인 측면이 동주가의 흐름을 좀 잡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기관의 지속적인 좀 매물 추례는 추가 상승은 일정 부분 좀 제한할 수는 있겠지만은 올 1사분기 이후에 추가적으로 수조 잔고라든가 이런 걸 좀 면밀히 체크를 한 이후에 시장을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역시 이렇게 좀 세게 올라올 때는 좀 보유하시는 전략이 좀 맞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보유를 하시고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은 현재 4.6% 정도 좀 초반이기는 합니다만 좀 상승폭이 좀 큰 이런 상황에서는 일부 관심을 갖고는 있을 수 있겠지만은 오히려 좀 상승폭이 좀 줄어들 때 한 10% 정도 더해서 새롭게 진입해 보시는 것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대우건설인데요. 대우건설 같은 경우는 시장에 2천만 주 정도의 숏커버 루머가 좀 돌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지난 4분기의 실적은 상당히 그렇게 좋지 않았던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역시 건설 산업 자체에 대한 좀 부정적인 시각이 아직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따라서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최근에 흐름도 계속 좀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도 나왔습니다만은 현재는 한 강보합선에서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좀 추정이 되고 있고요. 역시 수급적인 측면을 놓고 보면 외국인은 좀 매도를 하는 가운데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적 부진, 향후 올해도 전반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되는에 따라서 주가 상승 탄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은 새롭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설 연휴 이후에 좀 보시는 그런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또 체크를 해볼 종목이 이제 포스코인데요. 역시 포스코도 이렇게 썩 그 성장이라든가 매출 수익성 측면이 시간이 갈수록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도 나오고 있고요. 따라서 주가가 뭐 그거를 좀 반영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 놓고 본다면 역시 기관 쪽에서 매수세, 다만 이제 외국인의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기관과 외국인의 치열한 매매 공방이 좀 일어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주가 흐름은 좀 더 하락할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많이 빠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뭐 기술적 반등 정도는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도 역시 주가 흐름 500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주가 상승 탄력은 좀 둔화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진입하시기 위해서는 역시 이 종목도 좀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이 LG 하우시스인데 지난 4, 4분기에 한 92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일단 달성을 했습니다만은 시장의 예상치 대비 좀 부진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주가 흐름은 비교적 향후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 흐름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이었습니다만은 지난 4, 4분기 실적 부진에 따른 일부 좀 매물이 출회된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의 매수의 유입, 다만 이제 기관의 일부 매도,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치열한 매매 공방이 좀 나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관심을 갖고 계셨던 분들 새롭게 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지만은 주가 추세는 아직까지 좀 살아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인이 추가적으로 강하게 매수가 유입이 된다면 좀 긍정적인 그런 좀 시각을 유지하시는 이런 전략도 좀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역시 좀 SK 하이닉스 역시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감자인 것 같습니다. 사상 최대의 실적을 발표를 했고요. 네. 올해도 일정 부분 또 성장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최근에 그 반도체 대량 가격도 일부 좀 둔화되는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은 큰 틀에서는 아직까지 좀 유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수급적인 측면까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최근에 그 외국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 또 조정을 받았던 부분이고요. 오늘 한 1.7% 상승 37,4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강한 장대 양봉이 나온다면 추가 상승 이력도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좀 더 좀 끌고 가는 그런 전략이 맞는 것 같고, 네.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오히려 상승폭이 이렇게 좀 둔화될 때 10% 내외 정도로 새롭게 진입하는 전략도 바람직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SK 하이닉스의 추가 상승을 내다보신다까지 얘기를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 밖에 오늘 자동차주가 역시 정재훈 멘토님이 개장 분위기 짚어주셨을 때 지적하신 것처럼 오늘까지도 힘을 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만 조금 올라오지 이런 아쉬움이 남을 정도인데 어제 좀 조용히 있었던 기아차까지 상승세에 동참했습니다. 환율도 다시금 자동차의 우호적인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죠. 오늘은 좀 급락합니다만 자동차 3인방 어디까지 반응이 가능한지 알아보겠고요. 썬데이토즈, 애니팡2가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그래요. 기대감도 크고요. 오늘까지 무려 8일 연속 상승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무려 대표주 3개가 동반 하한가까지 들어가면서 이제 이 테마 끝나나 싶었던 AI 테마가 오늘 다시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뉴스가 첨가됐는지 뉴스까지 같이 업데이트 시켜드리겠습니다. 현대로템, 대우인터내셔널도 실적 나왔죠. 실적 발표 이후에 오늘 주가 반응 어떤지 같이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 다시 명동으로 나가보죠. 정윤상 PD님. 예, 우선 자동차 3인방부터 한번 보시죠. 뭐 현대모비스, 기아차, 그다음에 현대차 이런 부분 사실은 다 어느 정도는 그 환율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상당히 하락폭이 키웠지만 지금 같은 경우 상당히 바닥다지기가 탄탄하게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3인방 환율을 빼고서는 얘기를 할 수가 없을 텐데요. 지금까지는 계속적으로 원화 강세, 특히나 엔화 대비한 원화 강세 좀 계속적으로 됐기 때문에 자동차 앞으로 굉장히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시장에서 우려가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적인 상황을 좀 보면요, 우선은 미국 쪽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달러에 대한 이제 유출보다 아무래도 회수 쪽으로 좀 가다 보니까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달러의 강세, 특히나 거기에 따라서 원화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그런
약세 흐름도 어느 정도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나 환율이 오늘은 좀 원화 강세 쪽으로 좀 갔지만 어제까지 상당히 약세 쪽으로 좀 갔기 때문에 현대차 이러한 환율 부분에 따라서 상당히 움직일 수는 있고 앞으로 원화 강세를 지속적으로 되기는 조금 어느 정도 바닥폭은 확실히 다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주들 상당히 지금 시장에서 관심 있게 좀 보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뭐 S&P라든지 그런 쪽에서 이제 장기 신용 등급 같은 경우도 이제 긍정적에서 안정적으로 한 단계 상향 조정을 밝혔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기업 신용 등급이 지금 해외 같은 경우는 좀 다른데요. 특히나 S&P 같은 경우는 BBB 플러스 지금 현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대기아차 글로벌 시장 점유율 같은 경우가 지난해 8.8%대를 지금 지속적으로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는 계속적으로 간다고 한다면 앞으로 주가 부분 상당히 탄탄하게 특히나 외국인들을 중심으로 한 수급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브랜드 이미지와 품질 개선 쪽에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한 이 정도까지 유지를 해준다고 하면 어느 정도 저가 메리트도 상당히 보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전 세계적인 흐름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도 환율 부분 원화 강세가 뭐 지속적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하락폭은 어느 정도는 좀 받쳐줄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다면 자동차주도 특히 현대차나 기아차들 같은 경우는 박스권 쪽에서의 매매도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박스권 영역이라고 한다면 현대차 같은 경우는 한 27만 원 선에서 바닥권 같은 경우는 한 2만 원, 21만 원 정도 선에서의 그런 트레이딩 영역도 좀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같은 경우 썬데이토즈인데요. 썬데이토즈 지금 상당히 좀 상승폭 계속적으로 키우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8.3%지만 지금 뭐 한 5영업일, 6영업일 정도 계속적으로 상승폭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는 게임 신작 애니팡2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상승 랠리를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은 애니팡2에 대한 기대감 이상 기대 이상으로 지금 선전을 하고 있어서 연간 매출 이익 같은 경우가 165억에 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우선은 이런 부분이 주가 상승에서 가장 큰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니팡2로 인해서 추가적인 지금 고정비 지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익성 개선이 지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전분기에 포함된 상장 관련 재비용 20억이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개선폭은 더욱더 크게 보일 수밖에 없다. 재무제표상에서도 이미 떨 거는 다 떨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는 주가 상승폭이 거의 4,000원대 초반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8,680원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상당히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런 부분에서 차익 매물은 나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나 그 핸드폰 게임 같은 경우는 워낙 종류도 많이 있고 지금 레드오션 쪽으로 좀 가고 있다. 특히나 유행이 상당히 빠르게 변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썬데이토즈의 그런 애니팡2 같은 경우도 애니팡1 정도의 파괴력이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 특히나 장기 상승 랠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확인하고 좀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지금 AI 관련주들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경남 밀양에서 또 토종닭에서 지금 AI에 의심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면서 또 AI 관련주도 다시금 시장에서도 좀 관심을 또 다시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뭐 조류 쪽이 농가라든지 아니면 철새 그런 아니면 야생동물 쪽 그런 쪽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러한 AI 관련주들 같은 경우 상당히 좀 시장에서도 계속적인 스크린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나 뭐 중앙 백신이라든지 뭐 파루 그다음에 뭐 제일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좀 움직이고 있고 또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VGX 인터라든지 대한유팝 중앙 백신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뉴스가 나왔을 때 상당히 탄력 있게 움직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승폭이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관련주들과 AI가 나온 것들과 이런 그 기업들의 실적인 측면은 상당히 괴리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AI에 대해서 반사이익으로서 또 수산주들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관심이 많이 받고 있죠. 동원수산이라든지 사조 대륜 같은 경우도 이런 경우는 상당히 AI 관련주들 나올 때마다 이러한 대체 시장으로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말씀드릴 종목 같은 경우는 현대로템인데요. 현대로템 지금 계속적으로
실적 반영은 어느 정도는 좀 시장에서는 그동안 실적 우려감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현대로템 계속적으로 5일선 밑에서 하락폭을 키워왔었죠.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뭐 상장을 한 다음부터는 지속적으로 빠졌죠. 지금 같은 경우는 2013년 10월 달에 상장됐었을 때는 지금 한 4만 원대에서 지금 같은 경우는 28,000원대까지 하락폭을 키웠었고 지금도 역배열 구간에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반등을 하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1분기 수준 모멘텀에 의해서 오늘 같은 경우는 2.37% 반짝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원화 강세라든지 철도 부분의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4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9,838억 원 정도로 지금 시장 예상에는 좀 못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올해 수주 같은 경우는 작년 실제 수주치인 3조 원 대비해서 약 80% 증액이 된 5조 4천억 정도로 좀 목표를 좀 세워두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주에 대한 모멘텀이 있을 때마다 현대로템 같은 경우는 저가에서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말씀드릴 종목은 이제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도 실적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깜짝 이슈가 나왔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증가가 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47% 증가한 3,932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고요. 생산량 증가와 여기에 따른 매분기 미얀마 가스전 이익 확대, 또한 포스코 철강 증설 철강 트레이딩 물량 증가, 또한 하반기 이후에는 트레이딩 시황 개선에 따라서 마진 회복 등이 지금 여러 가지로 지금 수주가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으로는 462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지금 흑자 전환을 지금 기록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매출액 같은 경우도 한 24%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대우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차트상에서 본다면 지금 상당히 박스권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4만 원대에서 지금 매수가 들어가기보다도 저점 매수, 특히나 3만 원 37,000원 선 정도라고 본다면 한 60일선에 거쳐져 있는 모습대가 가장 매수 적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동차부터 대우 인터내셔널까지 실적 발표 후에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홈쇼핑주를 조금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서 홈쇼핑주의 하락은 곧 최근 일고 있는 많이 특별히 바짝 올랐던 중소형주에 대한 하락 순환 사이클의 어떤 시그널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었는데 GS 홈쇼핑 실적 발표 이후에 홈쇼핑주들이 전부 다 부진하죠. 어제 낙폭을 많이 줄이면서 끝냈던 나머지 두 종목조차도 오늘 같이 GS 홈쇼핑 포함해서 다 빠지고 있습니다. 유비벨록스는 SK 하이닉스를 떠올려요. 1분기 사상 최대 실적 기대감 때문에 오늘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제주 목포 간의 해저 터널 사업 테마도 오늘 불고 있는데 여기에 중국의 한 투자회사가 20조 돈을 집어넣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테마 조금 탄력이 어제부터 붙는 모습입니다. 홈쇼핑주부터 왜 이렇게 부진하는 건지 GS 홈쇼핑 실적을 좀 파헤쳐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고광식 전문가님. 네, 일단 실적이 네. 좀 예상했던 것보다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오는 것을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한 51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예상을 했습니다만은 실제로는 한 458억 정도 영업이익이 좀 나왔고요. 따라서 단계에 좀 급락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특히 외국인들에 의한 매물 출회로 일단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인데요. 일단 기술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어제 같은 경우에 또 마찬가지고 장대 음봉이 출회가 됐고 거래량이 좀 터졌습니다. 따라서 외국계 창고로 인한 매물이 집중적으로 좀 출회로 됐던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한 4,600원 하락한 27만 6천 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에 주가 전체적인 시장이 불안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쇼핑주들은 비교적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만은 막상 지난해 4분기 실적 뚜껑을 지금 열어보니까 생각보다 좀 안 좋게 나왔던 이런 부분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역시 외국인들에 의한 매물이 일단 장기적으로 좀 부담을 좀 주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1, 4분기 실적을 일단 확인하는 그런 과정이 좀 더 진행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관심 갖고 계신 분들은 새롭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역시 설 이후로 좀 최근에 주요 이벤트도 남아있기 때문에 설 이후로 좀 보시는 전략이 좀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신 분들이 제일 걱정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GS 홈쇼핑뿐만 아니라 CJ 오쇼핑이라든가 현대 홈쇼핑 관련 종목들이 좀 단계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요 종목군에 대해서는 좀 피하시는 그런 전략이 좀 유효할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으로 좀 볼 수 있는 종목이 유비벨룩스인데 역시 최근에 좀 긍정적인 그런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좀 한번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역시 오늘 한 6% 가까이 상승한 17,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역시 최근에 올해 1, 4분기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치가 좀 반영이 되면서 좀 주가 흐름도 좀 양호할 것으로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이렇게 최근에 수급을 놓고 본다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좀 매수세가 유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보유하시는 전략과 새롭게 관심 갖고 계셨던 분들, 지금보다는 오히려 직전 고점을 돌파할 때 좀 더 상승했을 때 좀 진입하는 전략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오늘 시장에 나왔던 부분이 제주 목포 간 그 해저 터널 사업에 대해서 일정 부분 얘기가 나오면서 좀 주가 흐름이 좀 세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접근을 해보면은 KT 서부마린 같은 경우에가 오늘 한 6.2% 정도까지 네, 지금 10%까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갭 상승한 부분인데 역시 1,140억 위안, 우리나라 돈은 한 20조 정도가 되는데요.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물론 투자를 한다는 그런 발표도 있고 소식도 있었습니다만은 아직 구체화하기에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오히려 설 연휴 이후를 좀 대비하시는, 지금 10%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새롭게 진입하시기는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이제 건설주들도 분위기가 조금 개선되고 있고요. 외국인도 조금 전에 5거래 만에 살짝 사는 모습이 보여질 정도로 1930선 정확히 찍으면서 추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반등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낮다는 것이 문제죠. 왜? FOMC 회의 뚜껑도 아직 안 열렸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이 추가 반등, 일단은 기쁘긴 한데 앞으로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되는 시점입니다. 고광식 전문가님 한 말씀. 예, 전체적으로는 수급적인 측면도 좀 흐트러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역시 지난 4, 4분기 실적에 대한 부진, 여러 가지 좀 악재가 좀 노출되어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그 1, 4분기 좋아지는 섹터군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익이 상향되는 그 섹터군들이 있는데요. 역시 LAD라든가 휴대폰 부품주, 전체적으로 게임주라든가 이런 몇 가지 IT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종목별 대응하는 전략은 당분간 좀 유효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특별히 정윤성 PB님께는요, 오늘 1월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부터는 참 안 쉬었으면 할 정도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설 연휴가 시작이 돼서 발이 묶이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하면 좋을지 조금 단기 관점에서 전략을 좀 들어봤으면 싶어요. 일단 1900 깨는 듯 했지만 30선까지는 올라왔거든요. 우선은 지금 현재 주가, 특히나 코스피 지수의 그런 움직임 같은 경우는 좀 갭 상승을 좀 했다라는 부분은 좀 눈여겨볼 만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 오늘 마지막일 날 좀 접근을 그런다면 우선 환율 부분에 따라서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았었던 IT라든지 자동차주들 같은 경우는 특히나 자동차 부품 쪽에 대해서는 한번 단기 트레이딩을 한번 접근을 해봐도 좀 설 연휴 때 세뱃돈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장기적인 코스피의 흐름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순매수에 대한 지속적인 움직임이 보이기는 좀 힘들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반드시 국내 쪽 주식뿐만이 아니라 해외 ETF라든지 해외 쪽의 자산도 같이 지금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양적 완화 축소 부분에 대해서 언제든지 그런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은 FOMC 회의를 통해서 나오겠지만 이번 부분은 계속적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포지셔닝 같은 경우를 국내 주식형을 일정 부분 갖고 간다고 하지만 해외 쪽에 대한, 특히나 미국 쪽에 대한 ETF도 어느 정도는 좀 편입하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외국인들이 확실하게 컴백을 한 게 아니어서 추세를 논하기 좀 어렵지만 환율 상황이 조금 우호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주 단기 트레이딩이나 혹은 미국 쪽 ETF에 눈을 돌려보자라는 전략까지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동양증권 명동 W 프레스티지 센터 정윤성 PB님, 그리고 고광식 전문가님의 도움 말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모두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필요한 전략 세워주실 분 만나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해외 쪽에서도 일단 반등이 나왔고 우리도 오늘 추가 반등 성공하고 있습니다. 오늘 갭 상승해서 253대면 얼마 전 갭 하락분을 거의 다 메웠다고도 보여지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메웠으니까 네. 안 좋겠죠. 그렇군요.
그렇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253점 지금 3.5가 고점으로 좀 형성이 됐는데요. 송구스럽지만 글쎄요, 파생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리면 이미 매도를 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찍을 만큼 좀 찍었고요. 지금 일단 여기가 이탈, 현재 가격대가 이탈이 나오게 되면 추가적으로 오늘 우리나라는 또다시 힘이 없어서 다시 조정 쪽으로 내려온다라고 바라보시는 게 먼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해외발 동반해서 상승 출발은 됐습니다. 우려감이 있었던 미국 증시에서 애플의 실적 자체를 해석하기 나름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좀 화답이 됐다라는 것이 가장 좀 특징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출발 이후에 수급의 변화가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로 장대가 양봉이 뽑힐 때 그러면 확정치로 저는 때려야겠다라는 결론을 좀 졌는데요. 그 이유는 사실 갔어야 될 자리를 시간차를 두고 못 갔습니다. 발목이 잡혀 있었던 상태였거든요. 이거는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는 장세가 아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기관이 주도하는 장세로 계속 이번 주부터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아마 구정명절이 지나고 나서도 초반부에서는 이 기관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요, 개인들이 매수로 전환되었고요. 외국인들 꾸준하게 매수 쪽으로 확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어제 그제 매수로 공격적으로 샀기 때문에 시장이 올라갔다. 그런데 우리 계좌는 올라갔나요?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기관들이 매수 쪽으로 잡아줌으로 인해서 위쪽으로 강하게 올라왔던 부분이었고요. 하지만 고점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계속 저항대가 맞아 떨어졌던 이유도 기관계 쪽과 외국인들의 합성 쪽을 놓고 보면 방어조 자체가 더 못 가게끔 막아주는 형태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오늘 기관계 쪽에 금융투자창구의 매수와 투신 쪽의 매도, 특히 투신 쪽의 매도가 두드러지게 특징적으로 보이실 겁니다. 같은 시간 대비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기준점에서 위쪽으로 올라가는 건 이틀 전 거래일, 전전 거래일과 비교해 봤을 때 저항대가 만만치 않겠구나라는 정도를 참고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시장을 우리가 단기적인 장중 매매로 한 땀 한 땀 수익을 꾸준하게 챙길 수 있는 구조는 다른 수급 주체가 있습니다. 분석 노하우 쪽에서 좀 걸려들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콜옵션 쪽의 추이가 초반부에 없었던 거래들이 이제 좀 내려오다 보니까 추가적인 반등 충분히 가능한 여건이 있다라는 감안 속에서 프로그램도 양호하다 보니까 좀 거래가 환산했던 부분이 활발해지는 모습이겠고요. 풋옵션 쪽 여전히 출발과 함께 활발하게 출발이 됐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현재 옵션이 과연 그러면 최저점을 완벽하게 한 틱도 오차 없이 매수를 잡아서 또는 매도를 쳐서 수익을 많이 챙길 수 있느냐, 그 구조가 지금 안 나오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 이유는 가격 이론이 맞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프로그램 추이 어제 1.3대에서 마무리 거의 됐는데요.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매수세가 좀 들어오다가 역시 베이시스가 다시 한번 낮아지니까 차익 쪽에서 이 매수분들이 거의 축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보이실 겁니다. 그만큼 이번 2월 옵션 만기에 대한 프로그램 영향력도 조금씩 가중되고 있다라는 시점인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비차익과 차익 쪽이 일단은 매수 출발 쪽이 나오면서 시장의 전체적인 바운드리, 즉 바스켓을 통해서 전반적인 시장의 우호적인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현물의 모습을 놓고 보면 어제는 현물 장세가 파생 시장의 지수를 끌고 올라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여진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고점 매도를 때렸던 이유는 바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겠고 트레이딩 관점에서 장중에 대응을 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시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고점 매도의 전략을 계속 피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1차로 눌릴 자리는 다 나온 상황이다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자, 기관이 분명히 중요한 장세이긴 하지만 기관 변동을 수급을 잡아내시는 게 되게 어렵습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편안하게 수급으로 따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구조는 개인과 외국인의 쏠림 정도를 체크하면 늘 편안하게 매매 트레이딩이 되는데요. 기관은 합성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셔야 됩니다. 특히 기관 중에서는 두 가지의 주체가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금융투자 창구와 투신의 드라이브 자체가 시장의 지배력을 크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한쪽으로 쏠린다라면 편안하게 트레이딩이 가능하지만 만약에 이렇게 엇박자 쪽으로 나타나게 된다라면 누가 주체를 하고 누구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체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거든요. 그 관점에 놓고 본다라면 역시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외국인이라는 자막을 좀 송출시켜 드리는 거겠고요. 외국인들 만약 이 부분이 지금 매수 부분으로 보이곤 있죠. 3거래를 연속성으로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 부분이 오늘 만약 매도 쪽으로 전환 스위칭이 나간다라면 단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의 기술적 반등. 그러니까 지난번 인도네시아 때 시장에서 말도 안 되게 계속 핑계를 대면서 급락의 사유를 만들어냈거든요. 그리고 기술적 분석이 거기서 맞아지면서 또다시 알고 있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자, 갖다 붙이기 명분이라는 건 제발 잊지 말으셨으면 좋겠다라고 자신있게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매수 지속되는 건 좋긴 좋습니다. 우호적으로. 하지만 이건 옵션 만기 트레이딩 관점 쪽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치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니까요. 자, 그러면 황금 라인에서 외국인들 매수 정확하게 기억해 놓자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매수 강도가 짱짱하게 살아있기 때문에 눌림 매수 쪽으로 보셔야 되는 거는 맞겠죠. 오전장 황금 라인은요 251.90인데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고점은 찍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고점은 언제 거의 고점이냐면 어제의 고점을 찍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있게 매도를 쳐버린 거고요. 여기서 매도를 쳤습니다. 253.15에 매도를 때리고 내려왔는데요. 자, 그 관점에서 지금 저항대를 계속 걸려들고 신호등 모양도 그닥 좋지는 못합니다.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251.90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에 있기 때문에 매수는 눌림 쪽으로 잡으시지만 매수보다는 조금 매도가 유리한 위치라고 말씀드렸고 251.90을 깰 때 외국인들이 매도 전환 스위칭 돼버리면 아쉽지만 확정치 내시고 매도 쪽으로 끌고 내려가시는 게 가장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오늘 현물 쪽의 힘이 짱짱하게 어제와 지속되면서 들어와 있지만 현대차, 기아차 당연하겠고요. 증권주들 양호하고요. 금융지수가 좋은데요. 자, 현물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격 매수 자제하시고요. 우리한테 기회 구정 명절 이후에 분명히 중소형주한테도 있고요. 대형주 이미 주쌤한테 체크 다 됐습니다. 저희는 계속 수익 내고 있다라는 거 자신 있게 말씀드리니까요. 공개 방송에서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공개 방송 또 진행되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수익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설 연휴 직전 오후 1시 공개방송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쌤도 설 연휴 잘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신흥국 금융위기가 조금 잦아들고 있죠. 미국 증시도 반등했고 일본 외국인들도 소폭 사는 모습도 잠깐 5거래 만에 보여줬었습니다. 코스피 추가 반등에 1930선까지 끌고 왔는데 금융주와 건설주가 상승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오늘 아침 10원 넘게 급락하는 것도 이슈 중의 이슈입니다. 1070원대 초반까지 내려왔네요. 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식 투자하느라 잃었던 마음의 여유도 되찾아오셨으면 좋겠네요. 출발진 시와이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